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10만 금융전사와 함께 벌떡 일어날 23년의 1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저희를 약간 배신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고 22년간은 다른 궤적의 모양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계좌 안에서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레발이라고 해도 좋아요. 네, 뭔가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더 큰 변화가 또 따로 있다. 아직까지 시장이 이것들을 은근히만 반영하고 있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수익률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의 진지를 넓혀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1월 9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좀 꽤나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업사이드 리스크. 조금 있다가 이 얘기가 본격화될 거예요. 일종의 포모죠. 네. 포모입니다. 이제 포모가 조금 더 나오게 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진짜로 이 포모와 업사이드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도 조금 더 있다가 시장이 조금 더 오른 다음에 대략 한 2,400, 2,500 사이 그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포모, 업사이드 리스크를 느끼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면 한 2,600까지 끌어올리는 그 시점에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윗단은 별로 얼마 안 남는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확신 가지기부터는 우리는 경기의 가드를 올리고, 사람들이 도탈에 빠졌을 때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자, 일단 심리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미국 심리도이긴 합니다. 한국 심리도가 아니라. 한국 심리도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중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별로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중립까지 있을 때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계의 가드는 그리드로 넘어간 이후부터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흐름들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환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자, 필요 조건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화가 1,250원대예요. 깜짝 놀랄 수준이죠. 자, 1,100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주가 상승의 필요 조건은 충족되어 있다. 자, 그러다 아직까지 하나가 모자라다. 실적이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직 안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 회복까지 나오면 생각보다 높은, 지금 우리나라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생각한 것과 다른 고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반등을 한다면요. 그거는 하반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니까요.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랠리가 오면 실적이 아직 덜 나왔으니 접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가 약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1% 수준의 약세가 나타났고, 이것들을 그대로 유럽이 받았고요. 일본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크게 받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네, 위안도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금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bp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말 있었던 고용 소득 증가율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네, 고용은 굉장히 살아있어요.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만, 신규 취업 청구자 수라든가, 그 다음 실업률도 또다시 떨어졌어요. 3.5%로.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이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용에 의해, 소득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그거는 굉장히 고착화되고 소위 말하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임금 인상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꺾이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수정치까지 감안하면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채권 시장이 환호했죠. 자, 그러나 이 채권 시장의 환호는 연준의 경계심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을 세게 2%대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2% 반등이니까 그냥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적정가 수준까지 시장 전체가 빠졌습니다. 근데 채권은
여전히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강세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제 4.5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 3개월물이 4.6을 찍고 1년물이 4.7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1% 이상의 낮은 금리, 즉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10년물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채권 시장은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예, 확신하는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그 베팅의 뒷단은 뭐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채권의 이런 형태는 앞으로 피봇이 일어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줌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채권 시장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에 비해서 말을 세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말을 세게 할 것이다. 근데 FOMC 회의로 발표하고 나서 나타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슬슬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지기. 자, 이제 원자재까지 한번 가격 살펴보고요. 네. 자, 원자재 유가가 오르질 않아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이 가스값이겠죠. 유럽이 너무 따뜻합니다. 바닷가에 들어가, 겨울에. 그 영상 보면 충격적인데, 막 25도 막 이렇게 한다고 하죠, 지금. 오히려 덥답니다, 겨울이. 지금 그러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여기 60달러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유가가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 만약에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잘을 해주고 심지어 70달러까지 깨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실제율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슬슬슬 올라오는 게 지금 금값입니다. 금값이 슬슬슬 계속해서 올라와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지금 대체 자산이 애매하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코인 시장도 거의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금값이 좀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부터 정리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론은 중국 이야기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미국의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투표권은 없는 인사인데요.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경기 충격 제한에 도움이 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가. 약간 비둘기적 아닌가요? 기준금리 인상을 뭐 0.75 아니 0.5 아니 0.25 이렇게 좀 줄여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급망 이슈는 해소 중이고 그간 연준은 충분하게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는 긴축의 강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때다. 금리 올리는 강도를 좀 낮추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뒤 6개에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물가도 유의미한 둔화세를 보였다.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수요가 모든 게 지난주에 그렇게 시장이 환호한 것 중에 하나, 경기가 더 침체할 것이라고 본 것 중에 하나가 구매 관리자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고공행진을 하던 50 이상에서 놀고 있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 일정 시간을 두고 물가도 유의미한 둔화세를 낸다라는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자, 라파엘 보스틱 이거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발표된 고용 지표 수치는 경기의 점진적인 둔화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본인의 경제 전망이 바뀐 건 아니다. 다음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추가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25bp 또는 50bp 인상이 적절하다. 자, 25bp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25bp 할 것 같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자, 연준은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당연히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 말이 바뀌었어요.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동안에 뭐였죠? 핀치에 몰려 있었죠. 몰려 있었고 패배의 깃발이 꼽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전하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승리 괜히 샴페인 먼저 따지 마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인상이 끝난 뒤 얼마나 길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자, 인상 끝이 거의 다 왔다는 걸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발언에서 경기 침체는 짧고 얕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근본 고용지표를 포함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었다. 고용도 피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요거는 조금 앞서 나간 발언 같아요. 고용의 피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어떤 데이터를 지금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빠르게 둔화할 것 같다.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아직 그 고용 지표들이 그렇게 제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물론 고용의 질은 피크아웃은 했습니다. 질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11월 달에 갑자기 해고가 엄청나게 늘면서 보여줬던 대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은 상당히 고공행진입니다만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윗돈을 많이 안 줘도 고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뭐 리사 쿡이 이야기한 고용도 피크아웃 진행 중이다라는 말도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너무 일찍 승리 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물가 둔화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여전히 추가 둔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리사 쿡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괜히 까불다가 인플레이션 겨우겨우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심리가 올라오는 거 못 견디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체크할 것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입니다. 자, 국채금리 흐름 어떻게 되는지 지난 주말에 보시죠. 자, 0.5까지 한도를 늘렸어요. 그쵸? 근데 0.5까지 갑자기 빵 하고 늘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죠. 빵 오르고 또 빵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할까? 더 올리지 않을까? 네, 어쨌든 1번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는 했어요. 안 올리긴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팡팡팡팡팡 반응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1번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1번에나 몰락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1번 엔화 강세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 주말에는 그동안의 약세를 뒤로 하고 굉장히 큰 강세, 특별히 애플이 무려 3%씩이나 올랐고요. 덕분에 반도체는 더 많이 올랐어요. 주요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KLA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약세였던 빅테크들이 모두 상당히 크게 오르는 지난 주말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정유 주식마저도 정유 주가는 유가는 올라가지 않은데도 강세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인 중국 시장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업사이드 리스크 중심에 중국이 있다. 네. 자, 중국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지난주 이틀간 2주간에 있었던 흐름들이 되게 신기하죠. 특별히 1월 달 이후에 이상한 흐름들이 포착이 많이 되는데요. 새롭게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다음으로 외교부장이 되는 칭강, 이분은 미국 대사셨죠.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기가 됐으니까, 외교부장이 됐으니까 부임 이후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고 중미 간 소통의 다리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양국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힘썼다.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말입니다. 또 미국 각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뭐 당연히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변함없이 중미 관계 발전에 관심을 두고 지지하며 양국 대화 교류와 인민 교류를 추진하며 양국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 실현을 추진하겠다. 네. 외교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네, 당연히 외교관으로서 할 말이죠. 그 다음 말이 눈에 확 띕니다. 외교관으로 있던 지난 500여일 동안 미국의 22개 주를 방문해 정부, 의회, 기업, 학교, 축구장, 농경지 등에서 많은 친구와 교류했다. 다음의 핵심이죠. 미국인의 근면, 열정, 친절은 나에게 감동을 줬다. 나에게 감동을 줬다. 이분 강자 아니었나요? 네. 뭔가 유화의 제스처를 지금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소주의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란 거죠.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화해 제스처로 일컬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 확인이 되지 않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가 있었죠. 자, 중국이 고집적 반도체 투자 지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일까요? 근데 만약에 맞다면 이건 진짜 화해 제스처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증시각도의 TV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되죠. 왜? 반도체는 중요한 군사무기이다. 중요한 군사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 정면의 도전을 미국에게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정황적으로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없이 반도체 만드나요? 우리가 ASML에 우리 그 삼성의 회장이 가셔갖고 막 이렇게 막 왜 하나요? 네덜란드에 가서. 중요하니까. 그거 없으면 미세 공정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판매가 한정이 돼 있어요. 1년에 한 20대 조금 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TSMC 가지고 가고 삼성전자 갖고 가면 누가 몇 대 갖고 가요? 하이닉스 한두 대? 몇 대 갖고 가 모르겠어 그거는. 하여튼 몇 대 갖고 가고 이러면은 몇 대 갖고 갈 회사 나라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발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2배 줄게, 더블 줄게, 더블 불러. 그럼 가능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제어를 받고 나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잘 활활활 되느냐, 저가형 반도체 말고 고가형에서 진도가 빠지고 있느냐, 투입 대비 리턴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입 대비 리턴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입은 엄청 하지만 리턴이 별로 없어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돼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 돈은 뿌려 넣었는데 리턴이 안 된다.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과거에 어떤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반도체 관련된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한 뭔가 조사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 마감하면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전혀 가능성이 전무한 얘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확인이 된다는 상당히 큰 뉴스라는 거 짚고 넘어가고요. 자,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을 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경환 애널리나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너무 바빠요. 직원들이 연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게 전업 유튜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 유튜브면 계속 사람들을 부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일과 연계된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강력한 주택 드라이브 정책이 개시되고 있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도시농촌건설부의 수장께서 23년도 업무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거를 김경환 애널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디벨로퍼와 가계 심리 회복이 핵심이다. 자, 부동산에 대한 거죠. 부동산에 대한 디벨로퍼와 가계 심리 회복이 핵심이다. 자, 하한선을 사수하겠다. 부동산이 건강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 작년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부동산에 집은 거주하는 곳이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업이 건강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 구매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2주택 업그레이드 수요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며 2주택이라니요. 근데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답니다. 3주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 제한을 하는데 원칙적인 제한이에요. 비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리네요. 자, 부동산 연락에 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레드라인까지 조정할 경우에는 중국 입장이 확연하게 부동산 부양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가지 레드라인이 이거죠.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순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질르라는 얘기예요. 레버리지로 질러라. 쉽게 얘기하면 빚을 얻어서 부동산을 사라. 디벨로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도 이럴 것이 중국 지역에 지금 상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자,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현황이 어떠는지. 네, 중국 수입 물가 증가율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BDI 운임지수 떨어져 있고요. 운임지수, 그 다음에 종합지수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관련 지수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지표들을 찾아보면, 우리 김경환 애널로 보면 10년 내 최저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셀 수 없이 많아. 10년간 최저치 지표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라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 내내 얘기했고 하반기 내내 이렇게 되면 돈을 더 풀어서 버블 올 수도 있다, 중국에. 이렇게 찔끔찔끔 풀다가 내년도에 계속 더 안 좋아서 계속 풀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돈이 푼 양이 많아져서 버블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단 이걸 받아낸 거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세게 이루어진 거고, 중국.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인터넷 기업 길들이기가 마무리된 것 같다. 자,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제 끝난 것 같다. 중국 당국의 제재의 모든 것이 마무리 국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트그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트그룹이 거의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기존에 마인 쪽 지분이 50%를 초과했는데요. 뭐냐면 마윈 혼자서 50%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관계 지분이 있어요. 관계 지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엮여 있었냐면, 일동안 그 공동 이해관계인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하는 대로 공동 이해관계인이 그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윈의 지분은 53%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정리가 되었죠. 이 지분 정리한 내용을 우리 전병수 소장님께서 정리해서 표로 올려주셨는데, 그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존에 요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른쪽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오른쪽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원래 10명의 균등주주가 있었고 그간 공동행동을 하는 공동이해관계인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지되었어요. 이번에 해지되었고, 이 공동이해관계인들이 각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주주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3%를 직간접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던 마윈의 지배력이 이제는 6.2% 자기 지분만을 가진 주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 잠깐 이제 첨언을 조금 더 해보자면, 전병수 소장님 말씀으로는 엔트가 그대로 상장했으면 미국판 서브프라임이 중국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신용자들한테 핀테크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규모의 고리대금업을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됐을 경우는 중국판 서브프라임이 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막은 것이다. 그리고 김경환 애널도 여기에 동감한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막았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디벨로퍼 융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벨로퍼 융자 흐름들도 이제 바닥을 계속 빠지다가, 자, 보시면 융자 총액이 바닥으로 빠지다가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융자 총액의 전월비 상당히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도는데, 이 살짝 도는 흐름들이 디벨로퍼 융자 총액이 전월비 85%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선행적 부동산 시그널이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현실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이 반전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디벨로퍼들의 융자 총액이 증가로 바뀌었다라는 건 곧이어 디벨로퍼들의 활동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활동성이 보이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체적인 바닥권 시그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트하고 비슷하게 헝다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헝다가 너무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안 된다라고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것 같고, 중국 당국은 철저하게 자기가 다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몇몇 막 나갔던 기업들을 소나기에 씌웠고, 자, 이제 이 기업들을 내가 매니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 매니징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은 경기 상승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배팅에 나서기 시작했고, 부동산과 인터넷 그룹들도 풀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것을 먼저 인식한 중국 투자자들이, 그리고 해외 중국 투자자들, 즉 홍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중국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약 60%나 증가한 것이다,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먼저 조정을 했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끼인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흐름들이 하나 새롭게 포착이 되고 있죠. 주주 운동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주주 운동이 어디까지 강화될 것이냐.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동학개미들의 한이 주주 운동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이것들도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낙 다들 부정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긍정론의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과연 중국의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반영될 것이냐. 중국은 이미 바닥에서 50%는 올랐고 주요 기업 미국에 상장된 ETF는 더블이나 올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아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월 9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